고급 한정식집 청아원 앞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닦인 대리석 바닥 위로 수입차들이 줄지어 들어서던 그때 낡고 투박한 야채 트럭 한 대가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트럭 옆면에는 흙먼지가 켜켜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 발판에는 시든 파이프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달려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차는 뒤쪽으로 빼세요. 손님들 눈버립니다. 트럭 안에서 내린 사람은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었습니다. 구릿빛 피부, 투박한 손, 허름한 운동화.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아저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 옆에서 달려온 20대 여자가 발레 파킹 직원 앞에 딱 멈춰 서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 예약 손님입니다.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련실 안에서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작업복 냄새가 난다며 창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사람, 야채 트럭 사진을 찍어 지인들에게 보내며 비웃는 사람, 지참금 카탈로그를 테이블에 집어던지는 사람, 그리고 노인의 얼굴에 소주를 통째로 퍼붓는 사람.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소주가 하얀 머리카락을 타고 작업복 어깨로 흘러내리는 동안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왜 야채 트럭을 몰고 왔는지, 왜 그 모든 모욕을 말없이 견디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몇 분 뒤 이 방 안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내일 이야기도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조민수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이 깬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 결국 몸을 일으켰고 낡은 작업복을 꺼내 천천히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구릿빛으로 탄 얼굴, 주름 깊은 눈가, 손등에 켜켜이 쌓인 굳은 살, 수십 년간 현장을 누빈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민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딸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솥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부엌 문을 열자 하은이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딸이 뒤를 돌아보더니 아버지의 작업복을 보고 잠시 굳었습니다. 하은은 아버지 앞에 서서 낡은 옷깃을 두 손으로 여미려다 멈추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만요. 제발 다른 옷 입어요. 민수는 딸의 손을 말없이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하은의 차가운 손끝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딸의 손을 꼭 쥐었다가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답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은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낡은 작업복을 고집하는지, 오늘 왜 리무진 대신 야채 트럭을 직접 몰겠다고 하는지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이미 모든 말을 닫아 걸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오갔습니다. 민수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하은이 곁눈질로 보니 납품처 연락처와 오늘 배송 일정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아침에 배송 일정을 챙기는 아버지.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늘 조금 아팠으니까요. 야채 트럭에 올라탄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민수가 시동을 걸자 엔진이 털털거리며 깨어났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늦가을 거리에 낙엽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래요. 중요한 날에도 꼭 일 챙기고. 민수는 앞만 보며 운전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은은 창유리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민수의 손이 핸들 위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한 손을 핸들에서 떼어 조수석 쪽으로 천천히 뻗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의 손등을 한 번 툭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 대신이었습니다. 하은은 그 손길을 느끼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울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럭이 도심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높은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하원이 가까워질수록 하은의 손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트럭이 고급 한정식집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 하은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골목 양쪽으로 수입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검은 차체들 사이로 야채 트럭이 천천히 들어서자 골목이 갑자기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앞을 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지만 손가락은 무릎 위 치마를 조용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청하원 정문 앞에 트럭이 멈추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흰 장갑을 낀 직원은 트럭을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르신, 이런 차량은 여기 세우시면 안 됩니다. 뒤쪽 골목으로 돌아가 주세요. 손님들 통행에 불편을 드릴 수가 있어서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시선은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트럭에 흙먼지 묻은 옆면을 위아래로 훑는 그 눈빛에는 사람에 대한 예의 같은 건 없었습니다. 민수는 창문을 내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약자 명단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직원은 그 말을 듣는 둥만은 둥 손만 저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일반 차량은 안 됩니다. 그냥 저쪽으로 가세요. 하은이 조수석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저희 예약 손님입니다. 조아은 이름으로 확인해 보세요. 직원이 마지못해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까딱하고 물러났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민수가 트럭에서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문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미란이었습니다. 박태준의 어머니. 명품 코트에 진주 목걸이,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 그녀는 남편 박성철의 팔을 붙잡으며 낮게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충분히 크게 들렸습니다. 여보, 저 트럭 타고 온 사람이 설마 신부 아버지야? 박성철이 트럭을 바라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표정에는 이미 오늘 이 자리의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민수도 들었습니다. 하은은 아버지 쪽을 보았습니다. 민수는 아무 표정도 없이 트럭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아버지의 옆으로 걸어가 팔을 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청하원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은의 걸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빨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더 오래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목련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하은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 너머로 박성철 일가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문손잡이를 잡은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냥 나가요. 오늘 안 해도 돼요. 민수는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은은 아버지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러 왔다는 눈이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정적이라기보다는 멸시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목련실 안에 앉아있던 박성철과 최미란, 그리고 박태준의 시선이 일제히 민수의 작업복 위에 꽂혔습니다. 그 시선들이 하나하나 바늘처럼 따갑게 피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숨을 참았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성철이었습니다. 그는 금태 안경 너머로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옆에 앉은 최미란에게 고개를 기울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환기 좀 시켜야겠어. 최미란이 맞장구라도 치듯 손으로 코앞을 살짝 가렸습니다. 마치 냄새가 나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민수는 그 모든 시선과 행동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아무 말 없이 지배인이 안내하는 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박태주는 방 한쪽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예비 장인이 방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는데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태준의 옆구리를 살짝 찌르며 작은 목소리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태준 씨, 우리 아버지 오셨어. 태준은 귀찮다는 듯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네. 오셨어요.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인사였습니다. 민수는 그 인사를 듣고도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물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박성철의 빈잔에 물을 정성스럽게 따르면서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성철 사장님 성함은 익히 들었습니다. 민수가 물을 따르는 동안 그의 투박한 손마디가 박성철의 눈앞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시멘트 독이 올랐던 흔적이 손등 곳곳에 남아 있었고 손바닥에는 수십 년간 쌓인 거친 굳은 살이 두툼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현장에서 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철은 그 손에 담긴 세월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민수가 내민 물잔을 마치 벌레라도 보는 것처럼 쳐다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이 그게 뭡니까? 비위 상해서 밥 먹겠나? 그 한마디에 하은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거절당한 손을 조용히 거두며 오히려 털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담긴 그 웃음은 너무나 인자했고 그래서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장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손이 이렇게 됩니다.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박성철은 진수의 겸손을 비굴함으로 읽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읽고 싶었을 겁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마치 민수의 손이 닿았던 물병을 소독하듯 잔 가장자리를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의도된 모욕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도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무엇이 타오르고 있었는지는 아직 이 방 안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은은 테이블 아래에서 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는 딸의 차가운 손끝을 느끼며 살짝 힘주어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박성철이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은 음식이 나오고 나서였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지도 않은 채 팔짱을 끼고 민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승자가 패자를 내려다보는 눈이었습니다. 우리 태준이는 말이죠. 평생 손에 흙 한 방울 안 묻히고 귀하게 키웠습니다. 사돈댁이랑은 근본부터가 다르단 말이죠. 박성철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완전히 깔아뭉개려는 차가운 기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은 씨는 어머니도 안 계시다면서요. 원래 이런 자리는 친정 어머니가 가르쳐야 격이 서는 건데. 그 말이 하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하은의 손이 치마를 움켜쥐며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는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성철이 근본 타령을 하며 차갑게 웃던 그 순간에도 민수는 고개를 들어 박성철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박성철의 분노를 오히려 더 끌어올렸습니다. 자기가 완벽하게 아래로 깔아뭉갠 줄 알았던 사람이 감히 주눅 하나 들지 않으니까요. 최미란이 이번에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쭉 빼며 하은을 매섭게 째려보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사람을 깔아뭉개려는 잔인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너도 내 아버지 꼴 보니 알만하다. 우리 아들 아니면 어떤 집안에서 너 같은 배경의 아이를 거두겠니? 감지덕지에도 모자랄 판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하은은 아직 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리를 만든 이유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박성철이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꺼낸 것은 반짝거리는 고급 종이로 인쇄된 수입차 카탈로그였습니다. 2억 원이 훌쩍 넘는 외제차 사진이 표지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그 카탈로그를 민수의 코앞에 툭 던졌습니다. 카탈로그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며 민수의 찻잔에 부딪혔고 찬물이 튀어 작업복 소매를 적셨습니다. 박성철은 그 모습을 즐기듯 느긋하게 팔짱을 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딸 팔자 고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 수준에 맞추려면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수입차 한 대는 지참금으로 가져와야 사돈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참금. 그 단어가 민수의 귀에 떨어지는 순간 민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돈으로 환산하는 저 입을 향한 깊고 고요한 분노의 떨림이었습니다. 민수는 찬물이 묻은 소매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침묵이 하은의 한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은은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에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갈랐습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평생 저 하나 뒷바라지하느라 본인 옷 한 벌 안 사고 고생만 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은의 뜨거운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물방울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하은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찬물 자국이 묻은 낡은 작업복, 그 모든 모욕을 견디면서도 여전히 딸을 향해 괜찮다는 듯 미소 짓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요. 하은은 그 미소가 너무 아파서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태준이 하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조용히 좀 해. 우리 부모님 기분 상하시잖아. 분위기 깨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제발. 태준의 눈은 오직 부모의 표정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한다던 여자가 눈물을 쏟고 있는데 그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입을 막으려 하는 남자. 하은은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태준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이 한없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박성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민수를 내려다보는 그 눈빛에는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는 포식자의 기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는 거 보니 능력이 없나 보네. 그럼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죠. 그 말이 방 안을 울리며 퍼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결혼이 없던 일이 된다는 것보다 아버지가 저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최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에 멈추었습니다. 청아원의 한정식 상차림 위에 어울리지 않게 놓인 소주병이었습니다. 박성철이 처음부터 일부러 주문에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민수 같은 사람 앞에 놓인 게 어울린다는 듯이요. 최미란의 손이 소주병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분별 없는 사람이 감히 우리 자리에 앉아. 당신 처지나 좀 돌아봐요. 최미란은 소주잔을 집어들더니 마치 잔에 따르려는 것처럼 병을 기울였습니다. 하은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최미란은 잔이 아닌 민수의 얼굴을 향해 병을 통째로 기울여 버렸습니다. 소주가 쏟아졌습니다. 민수의 하얀 머리카락을 타고 이마를 타고 낡은 작업복의 어깨와 가슴을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독한 소주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득한 액체가 뚝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주가 눈꺼풀을 타고 볼을 적시는 동안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최미란이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갈랐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민수의 발치 주변으로 흩어졌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성철이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그 발소리가 민수의 앞에서 멈추었을 때 박성철의 그림자가 민수의 젖은 어깨 위로 무겁게 드리워졌습니다.
박성철은 민수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입산 명품 구두 끝으로 민수의 발을 건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마치 길바닥에 뒤집어진 벌레를 발로 건드리듯 가볍고 잔인하게. 민수의 어깨가 매번 건드릴 때마다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가 저 사람의 구두 끝에 건드려지고 있는 모습을요. 하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생각보다 비명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하은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를 향해 뛰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아빠. 하은의 비명이 방 안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하은이 아버지에게 닿기도 전에 뒤에서 거친 손이 하은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하은의 팔을 잡아 비틀듯 끌어당기더니 그대로 벽 쪽으로 밀쳐버렸습니다. 하은의 어깨가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창피하니까 그냥 있어. 너까지 저렇게 되고 싶어? 얌전히 있으면 부모님이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잖아. 태준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 감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의 비위를 맞추고 이 상황에서 자기만 살아남겠다는 비겁한 계산이었습니다. 하은은 벽에 기댄 채 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려 했다는 사실이 이 순간만큼은 하은 자신이 가장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성철은 이제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소주에 젖어앉아 있는 노인, 벽에 밀쳐진 딸, 아무런 반격도 없는 침묵. 박성철이 민수의 젖은 작업복 어깨를 구두로 꾹 밟았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 아니면 저런 아이가 어디서 대접받겠어? 오늘부터 내 딸은 아무 데도 못 가. 그 말이 민수의 귀에 떨어지는 순간 민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기가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소주를 뒤집어 쓰는 것도 구두에 밟히는 것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협박하는 그 한마디만큼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었습니다. 민수의 바닥을 짚은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를 꽉 깨문 턱 근육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손이 바닥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박성철의 구두가 어깨를 누르고 있었지만 민수는 그 압박을 견디며 소주에 젖은 손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가져왔습니다. 박성철은 그 움직임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발을 들어주었습니다. 어차피 도망칠 곳도 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빼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구두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진 손등, 보랏빛으로 물든 손가락, 부어오른 뼈마디. 민수는 그 손등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바닥에서 소주를 뒤집어 쓰고 있던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터널하고 낮은, 그러면서도 방 안 구석구석까지 스며드는 묵직한 울림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박성철 사장. 박성철의 웃음소리가 뚝 멈추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바닥에 엎드린 노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박성철의 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푸드 진민유통에 납품하는 그 박성철 사장 맞지요? 진민유통? 그 이름이 민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박성철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스쳤습니다. 진민유통은 박성철 회사 매출 대부분을 책임지는 거래처였습니다. 박성철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그 이름을 바닥에 소주를 뒤집어 쓰고 엎드린 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불안감을 털어내듯 더 크게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을 어떻게 알아? 어디서 뒷조사라도 했어? 바닥에 엎드린 이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설마 진민유통과 무슨 관계가 있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민수의 고개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듯 서서히 고개가 올라오더니 마침내 박성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성철은 그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주에 젖은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상처난 손등. 겉모습은 여전히 처참했지만 그 눈만큼은 이 방 안의 그 누구보다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성철이 평생 단 한 번도 마주해 본 적 없는 절대적인 권력자의 눈이었습니다. 민수가 소주에 젖은 손으로 작업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박성철은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뭐가 나오겠냐는 표정으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손이 꺼낸 것은 이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물건이었습니다. 최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소주에 흠뻑 젖은 작업복 속에서 나온 것인데도 그 전화기에는 소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는 그 전화기의 존재 자체가 이 노인의 낡은 작업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박성철의 눈이 그 전화기에 꽂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야채 트럭 몰고 온 노인인데 어떻게 수백만 원짜리 최신형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걸까? 박성철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의문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이 공포로 변하기 전에 박성철은 다시 한번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건 또 어디서 났어? 당장 내놔. 박성철이 전화기를 빼앗으려 손을 뻗는 순간 민수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스쳤습니다. 단축 번호를 누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 버튼을 켰습니다. 방 안에 전화 연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신호음이 채 세 번 가기 전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구두로 밟히면서도 그 목소리만큼은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절대 권력자의 것이었습니다. 김 실장,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 다 들어오라고 해. 상견례 끝났다. 짧고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감정 없이, 오직 결정만 담긴 한마디. 스피커폰에서 김 실장의 대답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즉시 들어가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그 호칭이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테이블 정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의도적으로 천천히. 전화기가 테이블에 닿는 순간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황금빛 로고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수유통그룹. 방 안의 조명이 그 로고 위에 반사되며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박성철의 눈동자가
그 로고를 포착한 순간 경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유통그룹. 자기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자기가 목숨 걸고 매달려야 하는 거래처의 이름이 바닥에 엎드린 노인의 전화기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성철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울려오는 구두 소리가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동시에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한두 명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켤레의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일제히 두드리며, 다가오는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군대가 진군해 오는 것처럼 목련실의 벽과 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찻잔 안에 남은 물이 미세하게 출렁거렸고, 테이블 위에 놓인 민수의 스마트폰이 진동하듯 떨렸습니다. 박성철은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미란의 손이 남편의 팔을 움켜잡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을 향했습니다. 박성철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민수를 구두로 건드리던 그 오만한 얼굴에 난생 처음 보는 감정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발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일제히 멈추었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짧은 침묵이 박성철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 땀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순간 목련실의 육중한 나무 문이 부서질 듯한 기세로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은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명, 2명, 3명, 그리고 연이어 10명까지. 넓다고 생각했던 목련실이 순식간에 검은 정장의 벽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호원들은 말 한마디 없이 방의 네 모서리와 문 양옆, 창문 앞에 도열했습니다. 경호원들 사이를 가르며 한 남자가 빠르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회색 넥타이,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아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민수유통그룹 전략기획실 김 실장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돌려 바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소주에 젖은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소주에 젖은 낡은 작업복, 구두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손등, 얼굴에 묻은 마른 소주 자국까지. 그 모든 것을 한눈에 본 김 실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입술까지 하얗게 질린 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김 실장은 곧바로 민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이마가 바닥에 닿을 만큼 깊이 엎드렸습니다. 목소리가 울먹임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했습니다. 김 실장의 외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님. 그 두 글자가 공기 중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박성철의 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민수의 전화기에서 봤던 민수유통그룹 로고, 스피커폰에서 흘러나왔던 회장님이라는 호칭,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먹이는 이 남자가 민수유통그룹 임원이라는 사실. 그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은쟁반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타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타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얼굴에 묻은 마른 소주 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보급 도자기를 다루듯 떨리는 손끝으로 한 겹 한 겹 자국을 걷어냈습니다. 민수의 이마에, 뺨에, 턱 밑에 묻은 소주. 자국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김 실장의 눈시울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또 다른 경호원이 정중하게 다가와 무언가를 양손으로 펼쳐들었습니다. 짙은 감색의 캐시미어 코트였습니다. 은은한 광택이 목련실의 조명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김 실장은 일어나 민수의 소주 젖은 낡은 작업복 위에 그 코트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걸쳐드렸습니다. 캐시미어의 부드러운 감촉이 민수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최미란의 눈이 그 코트를 포착한 순간 멈추었습니다. 명품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빠른 눈을 가진 최미란이었습니다. 코트의 감색단, 앙감의 봉제선, 단추의 광택. 그것들을 본능적으로 훑은 최미란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옷장에 있는 가장 비싼 코트보다 몇 배는 비싼 물건이 소주에 젖은 노인의 어깨에 걸쳐지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박성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울먹이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순수한 분노와 냉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이를 갈 듯 낮게 깔리며 방 안의 공기를 째는 듯 울렸습니다. 내가 감히 어느 분의 손등을 밟은 건지 아느냐? 30년간 수만 명의 생계를 책임져 온 그 손을 내 더러운 구두로 짓밟았어. 김 실장의 포효가 방 안의 유리창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박성철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자기 의지로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저절로 주저앉은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고 금색 시계를 찬 손목이 땅바닥을 짚으며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성철의 눈앞에 방금 전 자기가 구두로 건드렸던 민수의 손등이 떠올랐습니다. 더럽다며 코웃음 쳤던 그 손이 민수유통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일군 손이었다는 사실이 뇌를 관통하는 순간 박성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 실장이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태블릿 하나와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태블릿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민수 앞에 내밀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민수푸드의 상습적인 품질 위반 건으로 계약 해지 서류가 상신되어 대기 중이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민수푸드가 지난 3년간 저질러온 품질 검사 조작 내역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허위 성적서, 유통기한 변조, 원산지 위장, 한 건 한 건이 치명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박성철이 그동안 눈 가리고 아웅하며 쌓아 올린 모래성의 설계도가 태블릿 화면 위에 낱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태블릿을 한번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실장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소주가 묻은 손을 닦지도 않은 채 그 손으로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서류 위에 펜촉이 닿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서명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긋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비수처럼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승인합니다. 지금 즉시 통보하세요. 김 실장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회장님.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진민유통 납품 계약이 방금 전면 해지되었습니다. 80%. 그 숫자가 박성철의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민수푸드 전체 매출의 80%가 진민유통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은 회사가 즉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성철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 뭉치에서 또 한 장을 꺼내들며 덧붙였습니다. 또한 민수푸드가 진행 중인 1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은행 연장 심사도 저희 그룹의 요청으로 전액 상환 처리되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바로 부도 처리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그 시한이 박성철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박성철이 바닥에서 무릎으로 기어왔습니다. 금색 시계를 찬 손이 바닥을 짚으며 질질 끌려왔고 양복 무릎에 소주 자국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구두 앞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까 자기가 민수의 손등을 밟았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자기 이마가 닿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박성철의 절규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콧물과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이 바닥에 닿았다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민수의 작업복, 어깨를 구두로 밟고 비웃던 그 사람이 지금 같은 자리에서 이마를 찌으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박성철의 손이 자기 구두를 움켜잡으려 하자 민수는 차갑게 발을 빼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에서 발을 떼듯 아무런 감정 없이 발을 뺐습니다. 그 순간 태준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태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하은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은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아까까지 하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고 벽으로 밀쳐냈던 그 손이 지금은 하은의 손에 매달려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발 나 한 번만 봐줘. 하은은 자기 손을 잡고 있는 태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까지 흐느끼던 그 눈이 지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슬픔도 미련도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은 순수한 경멸이었습니다. 하은은 태준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까 최미란이 아버지의 얼굴에 퍼부었던 바로 그 소주병이 아직 테이블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은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소주병을 집어들어 태준의 머리 위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진하고 독한 소주가 태준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리며 하얀 셔츠와 양복을 적셨습니다. 태준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자기 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보여줬던 그 표정과 똑같은 얼굴이 태준의 위에도 씌워졌습니다. 민수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까 바닥에서 딸을 향해 뻗었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닥에서가 아니라 당당히 서서 내민 손이었습니다. 하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의 따뜻한 손바닥이 하은의 차가운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목련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경호원 두 명이 문 양쪽에서 동시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복도에 밝은 조명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문턱을 넘기 직전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청하원 정문 밖으로 나왔을 때 검은 리무진 세 대가 나란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재빠르게 리무진 뒷문을 열었습니다. 하은이 문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야채 트럭이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타요. 민수가 멈추었습니다. 야채 트럭을 바라보는 민수의 눈가가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야채 트럭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은이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민수가 운전석에 앉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걸 타겠다고? 하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옆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잖아요.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딸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털털거리며 깨어났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석양이 앞 유리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은이 아버지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창피한 건 아버지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었어요. 민수는 대답 대신 딸의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 넘겼습니다. 그 손길에는 오늘 하루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채 트럭이 석양 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앉아서 목련실 안에는 무너진 세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소주 냄새가 밴 방 안에서 아수라장이 된 테이블을 바라보며 불과 1시간 전까지 자신들이 이 자리의 주인이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가진 것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쓰러졌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크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평온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